추운 겨울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재가 노래하는 곳 델리아 오온스의 장편소설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카야는 그 단어들을 손끝으로 쓸었다. 언젠가 딸이 침침한 등불빛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엄마가 특별히 밑줄 그어 전달한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손으로 쓰고 양말 서랍 깊이 넣어둔 쪽지는 아니더라도 큰 의미가 있었다. 카야는 말들이 소나기로 강렬한 의미를 움켜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 손을 활짝 펼쳐 의미를 풀어낼 수는 없었다. 혹시라도 시인이 된다면 카야는 메시지를 명료하게 쓰고 싶었다. 9월에 졸업학년을 시작한 테이트는 카야의 집을 예전처럼 자주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올 때마다 학교에서 남들이 버린 교재를 카야에게 가져다 주었다. 생물 교과서는 카야가 읽기에 너무 어려울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카야는 4년 더 공부해야 배울 내용을 꾸역꾸역 읽었다. 걱정 마. 읽을 때마다 조금씩 더 잘 이해하게 될 테니까. 테이트의 말은 사실이었다. 날이 짧아지면서 통나무집에 책을 읽을 만큼 빛이 잘 들지 않자 두 사람은 다시 판잣집 근처에서 만나기 시작했다. 언제나 밖에서 공부했지만 미친 듯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아침에는 카야가 장작 화덕에 불을 피웠다. 4년 전 아버지가 자취를 감춘 후로 판잣집 문지방을 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집안에 남자를 초대한다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테이트가 아니라면. 우리 부엌에 가서 화덕 옆에 앉을까? 호소 사장의 배를 끌어올리는 테이트에게 카야가 물었다. 좋지. 속 깊은 테이트는 아무렇지도 않게 초대에 응했다. 포치에 발을 들여놓은 테이트는 20분도 넘게 카야의 깃털과 조개 껍데기와 뼈와 둥지 수집품을 살펴보며 탄성을 연발했다. 카야는 의자를 테이트 쪽으로 끌고 와 바짝 붙어 앉았다. 팔꿈치가 스칠 정도로 가까이. 테이트의 존재를 바로 곁에서 느끼고 싶었다. 테이트가 아버지 일을 돕느라 바쁠 때는 하루가 끔찍하게 느렸다. 어느 늦은 저녁 카야는 엄마의 선반에서 첫 소설인 데프니 듀 모리에의 레베카를 꺼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다. 한참 후에 책을 덮고 옷장으로 갔다. 엄마의 선드레스를 꺼내 입고 치맛자락을 살랑살랑 휘날리며 사뿐사뿐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거울 앞에서 빙글 돌았다.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허리를 흔들면서 테이트가 댄스를 신청하는 상상을 했다. 그 손이 카야의 허리를 잡는 상상. 마치 카야가 드윈터 부인인 것처럼. 갑자기 정신을 차린 카야는 배를 잡고 깔깔 웃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미동도 없이 섰다. 이리로 와봐요, 귀여운 아가씨. 메이블이 어느 날 오후 노래하듯 불렀다. 우리가 줄 게 있으니까. 카야에게 줄 물건이 든 상자들은 보통 점핑이 갖다 주곤 했다. 하지만 메이블이 직접 올 때는 보통 특별한 선물이 들어있었다. 어서 골라봐요. 나는 연료 탱크를 채울 테니까. 점핑의 말에 카야가 부드로 폴짝 뛰어올랐다. 여기 좀 봐요, 미스 카야. 메이블은 꽃무늬 스커트에 시폰 레이스가 덮인 살구색 원피스를 치켜들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옷은 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엄마의 선드레스보다도 예뻤다. 우리 카야 같은 공주님한테 꼭 맞는 옷이지. 메이블이 눈앞에 옷을 들어 보여주자 카야는 손으로 살짝 만져보고 미소를 지었다.
메이블은 점핑이 못 보게 돌아서서 힘겹게 허리를 굽히고 상자에서 하얀 브라를 꺼냈다. 카야의 온몸이 화끈 달아올랐다. 자, 미스 카야, 수줍어할 거 없어요. 이제는 이런 게 필요할 때가 됐거든. 혹시라도 나한테 상의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뭐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이 메이블한테 말을 해요. 알았죠? 네, 아주머니. 감사해요. 메이블 아주머니. 카야는 브라를 상자 속 깊이 청바지와 티셔츠, 콩 한 자루와 복숭아 병조림 밑에 쑤셔 넣었다. 몇 주 후 바다를 떠다니며 먹이를 잡아먹는 펠리컨들을 바라보며 배를 타고 파도 따라 흔들리고 있는데 카야의 아랫배가 갑자기 경련하듯 죄어들었다. 카야는 한 번도 뱃멀미를 한 적이 없거니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복통이었다. 보트를 포인트 비치에 대고 다리를 날개처럼 한쪽으로 접고는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았다. 통증이 더 날카로워지자 얼굴을 찌푸리게 낮게 신음했다. 설사를 하려는 모양이었다. 갑자기 부릉거리는 모터 소리가 들리더니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가르며 달려오는 테이트의 보트가 보였다. 테이트는 카야를 보자마자 무트로 키를 돌렸다. 카야는 아버지의 욕설을 씹어 뱉었다. 테이트를 만나는 건 늘 좋았지만 언제 설사가 나와 참나무 그늘로 뛰어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카야의 보트 옆에 배를 댄 테이트는 카야 옆 모래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이, 카야, 뭐하고 있어? 지금 너희 집으로 가려던 참인데. 안녕, 테이트. 오빠 보니까 좋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하려 했지만 배가 또 단단하게 죄어들었다. 왜 그래? 테이트가 물었다. 무슨 말이야? 안색이 좋지 않아. 어디 아파? 멀미가 났나 봐. 배가 막 조여들듯 아파. 아, 테이트는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맨발가락으로 모래를 팠다. 오빠,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좋겠어. 카야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다. 좀 나을 때까지 네 곁에 있는 게 좋겠어. 혼자서는 집에 못 가겠지? 숲속에 가야 할지도 몰라. 토할 것 같기도 해서. 어쩌면 하지만 그런다고 나아지진 않을 거야. 테이트는 조용히 말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어디가 아픈지 오빠가 어떻게 알아. 배 아픈 게 좀 다르지 않아? 달라. 너 이제 15살이 다 됐지? 응. 그게 무슨 상관인데? 테이트는 1분쯤 말이 없었다. 발을 끌며 발가락으로 괜한 모래만 파들어갔다. 눈길을 돌리고 카야를 피하면서 테이트가 말했다. 별일 아닐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이야, 네 나이 또래 여자아이들한테 생기는 일이 있어. 기억해? 몇 달 전에 내가 팸플릿 하나 갖다 줬잖아. 그 생물 교과서하고 같이 있던 거. 테이트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새빨개진 얼굴로 흘끔 카야를 보고는 금세 또 시선을 피했다. 카야는 눈을 아래로 깔았다. 온 몸이 발갛게 상기되었다. 이런 말을 해줄 엄마는 없었지만 테이트가 가져다준 학교 안내문이 어느 정도 설명해 주었다. 이제 카야에게도 차례가 온 것이다. 지금 카야는 소년의 눈앞에서 여자가 되는 채로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수치심과 함께 당혹감이 덮쳤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얼마나 피를 흘리게 될까? 카야는 제 몸에서 흐르는 피가 모래를 적시는 상상을 했다. 말없이 앉아있는데 또다시 쑤시는 듯한 통증이 덮쳤다. 집에 혼자 갈 수 있겠어? 테이트는 여전히 카야를 보지 않고 말했다. 그런 것 같아. 괜찮을 거야, 카야. 여자애들이라면 다 별탈 없이 지나가는 일이야. 어서 집에 가. 잘 들어가는지 내가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면서 봐줄게.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걱정하지 마. 어서 가. 테이트는 일어서서 카야 쪽을 보지 않고 보트로 갔다. 모터에 시동을 걸고 해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카야가 연안을 따라 집으로 이어지는 물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참 뒤쳐져 한 점 얼룩처럼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테이트는 카야가 호소에 닿을 때까지 뒤를 따랐다. 카야는 둑에 올라서 테이트에게 짧게 손을 흔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눈도 맞추지 않았다. 거의 모든 걸 독학으로 배웠듯 여자가 되는 법도 혼자 터득했다. 하지만 다음날 첫 동이 트자마자 카야는 점핑에 가기로 향했다. 흐릿한 태양이 짙은 안개에 걸릴 무렵 점핑의 부두에서 메이블을 찾았다. 메이블이 거기 있을 확률은 희박했다. 아니나 다를까 점핑 혼자 나와 카야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미스 카야. 벌써 연료가 다 떨어졌어요? 보트에 그냥 앉은 채로 카야는 조용히 대답했다. 메이블 아주머니를 만나야 해요. 정말 미안한데 꼬마 아가씨, 메이블은 오늘 여기 없어요. 내가 도와줄 수는 없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다. 메이블 아주머니를 꼭 배워야 해요. 빨리요. 뭐 그렇다면야 할 수 없죠. 점핑은 작은 만을 두리번거리며 바다를 살피고는 더 들어오는 배가 없는 걸 확인했다. 크리스마스는 물론이고 1년 중 언제 어느 때라도 연료가 필요하면 점핑이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를 지킨 점핑이었다. 천사 같던 아기 데이지가 죽은 날 딱 하루 예외였다. 점핑은 자기 가게를 비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 잠깐만 참고 있어요, 비스카야. 아저씨가 휑하니 달려가서 메이블을 데려올게요. 배가 들어오면 무조건 점핑이 금방 온다고 말해줘요.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점핑은 삽시간에 부두로 달려가 사라졌고 카야는 다른 배가 들어올까 두려워 몇 초마다 만을 살폈다. 하지만 점핑은 메이블을 불러오라고 애들 몇 명을 보냈다면서 금세 돌아왔다. 점핑은 꾸러미를 풀고 선반에 담배를 진열하며 바삐 일했고 카야는 보트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침내 메이블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작은 피아노가 부두로 들어오듯 판자가 흔들거렸다. 종이 가방을 들고 온 메이블은 여느 때와 달리 우렁찬 인사도 건네지 않고 부두에서 카야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미스 카야. 이게 다 뭔 일이래요? 꼬마 아가씨, 어디 아파요? 카야는 고개를 더 푹 숙이고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메이블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 보트에서 나올래요? 아니면 내가 그리로 들어갈까요? 카야는 대답이 없었고 90kg에 육박하는 거구의 메이블은 한 발 또 한 발 조심스레 작은 고깃배에 몸을 실었다. 배가 말뚝에 쿵쿵 부딪으며 투덜거렸다. 메이블은 배 한가운데 앉아 고물에 앉은 카야를 바라보았다. 자, 이제 뭐가 문제인지 말을 해봐요. 두 사람은 허리를 굽혀 고개를 맞댔고 카야는 속살거리며 말했다. 그러자 메이블이 카야를 끌어당겨 풍만한 가슴으로 꼭 안고 아기처럼 얼으며 흔들어 주었다. 카야는 포옹을 받을 줄 몰라 몸이 빳빳이 굳었지만 메이블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카야도 힘을 빼고 포근한 베개 같은 품에 폭 안겼다. 한참 후에 메이블은 물러나서 갈색 종이봉투를 열었다. 대충 짐작이 가서 몇 가지 갖고 온 게 있어요. 점핑의 부두 앞 보트에 앉아서 메이블은 카야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자, 미스 카야,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주 어쩌고 하지만 말도 안 돼요. 이건 모든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 여자가 된 거예요, 꼬마 아가씨.